세계 경제는 지금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기준 금리는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바꾸며 약한 고리를 먼저 압박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때 세계 성장의 엔진이었던 중국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내부 균열이 생각보다 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 시장과의 연결을 단절할 수도 없는 구조. 그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긴축은 환율과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중국의 둔화는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원자재와 에너지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지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일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과 실물 경제의 틈 사이에는 이미 긴장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이렇게 빠르게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되고 시장보다 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공포 자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미국의 긴축은 왜 한국을 흔드는가? 중국의 둔화는 왜 우리의 수출과 고용, 자산 가격까지 연결되는가? 그리고 이 복합 충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분위기로 드러납니다. 거리의 상점은 여전히 열려 있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비며,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경제의 표면 아래에서는 작은 이상 신호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오르는데도 안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금리가 높은데도 부채는 줄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데도 가격은 쉽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바로 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단순한 외환시장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입 물가, 에너지 가격, 기업의 원가 부담, 그리고 소비자의 생활비로 번져갑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물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은 악화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취약한 영역은 유동성 압박에 노출됩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반등할 수 있지만 실물 경제의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신호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출 둔화는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 감소는 고용 둔화와 임금 정체를 부릅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 충격은 다시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로 연결됩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순간 시장은 국가와 기업의 신용 위험을 더 민감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자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뉴스 헤드라인에서 찾지만 실제로 위기는 거래량 감소, 연체율 상승, 자금 조달 비용 확대 같은 지표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봐야 하는 이유는 아직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조건들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충격은 대개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위기는 언제나 연결을 통해 커집니다. 미국의 긴축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달러 자산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위험이 큰 신흥국과 외곽 시장에서 빠져나와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흐름은 곧바로 환율에 반영됩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도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고 금리를 유지하면 내수와 부동산, 자영업의 부담이 깊어집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긴축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중국 둔화가 겹치면 충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과 밀접한 무역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건설, 소비가 둔화되면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던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은 중국 경기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설비 투자와 고용은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두 충격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긴축은 금융 비용을 높이고 중국 둔화는 매출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한쪽은 돈의 가격을 올리고 다른 한쪽은 돈을 벌 기회를 줄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보다 방어를 택하고 가게는 소비보다 생존을 우선하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이런 선택이 사회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 찾아옵니다. 미국의 긴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준 가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 자산의 할인율이 높아지고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장주가 흔들리고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며 기업의 차입 비용이 상승합니다. 특히 달러 부채를 가진 기업이나 해외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그 충격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환율 상승은 외화 표시 부채의 부담을 키우고 만기 구조가 짧은 자금일수록 재조달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은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국내 금융기관은 유동성 관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은행의 건전성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특정 부문에서 부실 우려가 커지면 대출 태도는 빠르게 보수화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대 기업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워싱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여파는 서울의 월세, 대구의 아파트 거래, 부산의 소상공인 매출액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긴축은 추상적인 국제 금융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 자산 가격, 소비 심리, 대출 조건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둔화는 미국의 긴축보다 더 조용하지만 한국에는 훨씬 더 현실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수출의 핵심 시장이자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한국의 반도체와 화학, 기계, 철강, 부품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성장 모델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중심의 확장은 지방정부 부채와 미분양, 건설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남겼고 소비 회복은 기대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민간의 불안 심리는 내수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산업 정책은 자립과 국산화에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 두 가지 형태의 부담을 줍니다. 하나는 단기적 수요 감소입니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약해지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이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첨단 제조업과 기술 산업에서 자금 능력을 높이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은 과거보다 더 치열한 가격 경쟁과 시장 잠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 성장의 수혜를 한국이 함께 누렸지만 앞으로는 중국 둔화의 충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금융 조건을 악화시키고 중국은 수요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내수와 기술, 산업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을 미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긴축과 중국 둔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가까운 압박을 받습니다. 첫째, 수출의 둔화입니다. 중국 수요 약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가 겹치면 제조업의 체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환율과 물가의 압박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금리 부담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급격히 낮추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이 계속 누적됩니다. 넷째, 자산 시장의 피로입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먼저 얼어붙고 그 다음 가격이 따라 내려옵니다. 주식시장은 기대를 선반영하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다시 흔들립니다.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릴 때 경제는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가 이미 높은 가계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채는 평상시에는 소비와 투자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정체되는 국면에서는 미래의 소비를 먼저 갉아먹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자영업 비중, 부동산 의존 자산 구조, 변동금리 대출 비중 같은 특성이 더해지면 충격의 파급 속도는 빨라집니다. 위기는 언제나 약한 곳부터 드러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방 부동산, 한계 기업, 연체가 늘어나는 자영업 대출, 현금 흐름이 취약한 가계가 먼저 흔들리고 시장은 그 신호를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제는 숫자의 크기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를 여전히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보느냐, 아니면 방어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CDS와 자금 조달 비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단일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심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은 겉으로는 성장의 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과소평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국가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 외채가 빠르게 늘고 있었고 기업들은 과잉 차입에 의존했으며 금융 시스템은 충격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지 않았고 시장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자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취약성이 한순간에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당시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째, 위기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구조가 불안정해질 때 본격화됩니다. 둘째, 외부 충격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과도한 낙관과 정책 대응의 지연입니다. 셋째, 환율과 유동성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입니다. 시장이 한 나라의 지급 능력과 정책 일관성을 믿지 못하면 위기는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집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1997년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도 다르고 금융 시스템의 감독 체계도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외화 유동성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저성장과 고금리가 결합된 형태의 압박이 더 중요합니다. 위기의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취약한 구조 위에서 낙관이 오래 지속될수록 조정의 비용은 더 커집니다. IMF의 기억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위험을 읽는 가장 현실적인 교과서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나라가 반복해서 위기를 겪는 이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통화 불신, 외화 부족 문제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지출을 늘렸지만 생산성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 확대는 결국 통화 가치 하락과 자본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환율을 통제하려 해도 시장은 이를 우회했고 금리를 높여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통화 안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가 경제의 자율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숫자 하나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더 민감하게 봅니다. 재정 정책이 단기 정치 일정에 흔들리고 통화 정책이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잃으면 시장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CDS는 오르고 외화 조달 비용은 높아지며 환율 변동성은 커집니다. 물론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수준의 만성적 통화 불신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극단적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어떻게 신뢰의 문제로 전환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한번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 인상도, 환율 방어도, 재정 투입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화를 믿고 시장이 정부를 믿고 투자자가 제도와 중앙은행을 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무너져서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경제가 반복해서 무너졌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경고를 남깁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국가 부채가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시민의 일상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당시 그리스는 높은 국가 부채, 낮은 성장, 취약한 세수 구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국제 채권 시장은 더 이상 그리스를 안전한 차입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제 금융이 들어왔지만 조건은 혹독했습니다. 긴축 재정, 연금 축소, 세금 인상, 공공 서비스 축소가 뒤따랐고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빠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국가 부채 위기였지만 실제로는 청년 실업, 임금 삭감, 기업 도산, 소비 급감이라는 생활의 위기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 이후의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막는 데만 관심을 갖지만 더 큰 문제는 위기가 한번 현실이 된 뒤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긴 시간의 후유증입니다. 그리스는 긴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한국은 그리스와 다른 산업 구조와 통화 체제를 갖고 있지만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민간 모두 부채의 절대 규모뿐 아니라 상환 구조, 성장률, 이자 비용, 세수 기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장 없는 부채는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성장이 겹치는 사회에서는 부채의 부담이 미래 세대의 소비와 복지, 투자 여력을 갉아먹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은 시장 금리가 오르는 그날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더 이상 희생을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재정의 숫자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체력이 먼저 고갈됐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와 물가, 정책 신뢰가 무너질 때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터키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 속에서도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정치가 경제의 신호를 왜곡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의심했고 그 결과 리라는 급격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습니다. 국민은 예금을 자국 통화로 유지하는 대신 외화와 금으로 방어하려 했고 그 선택은 다시 통화 약세를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보다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자원 의존 구조, 재정 방만, 생산 붕괴, 통화 남발이 겹치자 초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사회 질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화폐는 저축 수단의 기능을 잃었고 임금은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시장은 공식 가격보다 암시장 가격이 더 중요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 두 나라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 사례들은 매우 유용합니다. 통화 가치와 물가는 결국 신뢰의 문제이며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위기는 금융 영역을 넘어 삶의 문제로 번집니다. 한국도 환율 상승을 단순히 수출에 유리한 현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 생활비, 기업 비용, 자금 조달 여건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경제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삶은 가격표와 대출이자, 월세와 식료품비에서 체감됩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그 체감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수출과 제조업입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이 성장의 핵심 축이며 제조업의 경쟁력이 국가 체력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중국 둔화가 길어지고 미국 긴축이 세계 수요를 압박하면
한국 기업의 매출 기반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제 전체를 지탱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2차 전지, 기계 산업이 버티더라도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 투자와 채용은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수출이 줄면 생산 라인은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기업은 먼저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그 다음 하청업체와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제 충격이 통계청 발표보다 먼저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공장 가동률, 수출 물량, 재고 증가, 수주 감소, 협력업체, 현금 흐름, 악화 같은 신호가 그것입니다.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도 협력사와 지방산업단지는 더 빨리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의 지역 경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업종의 둔화가 곧 지역 상권과 부동산, 고용으로 전이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경제 위기를 거대한 숫자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 충격은 한 회사의 채용 공고가 줄고 한 지역의 식당 매출이 감소하며 한 가정의 소비가 축소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수출은 뉴스 속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월급과 일자리,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 계획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이해하려면 무역 수지와 산업 생산 지표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미래 계획을 멈추게 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한국 경제의 가장 민감한 약점 중 하나입니다.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의 환상을 만들고 대출은 그 상승을 더 빠르게 확대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고 소득 증가가 멈추면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주택 구입과 전세, 생활 자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에서는 작은 금리 변화도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줄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늘어난 이자 부담은 통계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외식과 여행, 교육비, 저축, 보험, 심지어 의료 지출까지 줄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초기에는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얼어붙습니다. 매도자는 과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매수자는 더 큰 하락을 우려하며 기다립니다. 그 사이 거래량은 급감하고 자금이 묶인 시장은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는 개발 사업은 유동성 경색에 매우 민감합니다. 금융기관은 부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그러면 건설과 관련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한국의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 시스템과 지방 재정, 소비 심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정은 자산 시장의 이벤트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심리와 신용을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조합은 호황기에는 성장의 가속기처럼 보이지만 불황기에는 가장 무거운 브레이크가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위기가 항상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CTS 프리미엄, 회사채 스프레드, 단기 자금 시장 금리, 은행의 조달 여건, 외국인 자금 흐름 같은 지표가 그것입니다. 평소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지표들은 시장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천개와 같습니다. CTS가 오른다는 것은
한국이나 한국 기업의 신용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 건전한 기업조차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대개 부실보다 먼저 유동성 부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취약한 고리는 존재합니다. 부동산 PF, 지방금융기관, 한계기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 비은행권의 건전성 문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소에는 개별 위험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한번 경계하기 시작하면 서로 연결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느냐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신용 공급을 줄이느냐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변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는 동시에 위축됩니다. 그 순간 경제는 본격적인 둔화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파산이라는 단어로 상상하지만 실제로 더 흔한 장면은 대출 한도가 줄고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투자 계획이 취소되고 현금 보유가 최우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은 보이지 않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부족해지는 순간 경제 전체의 속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그래서 시장의 작은 금리 차와 프리미엄 변화는 사실 매우 큰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의 핵심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시스템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면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너무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통화 정책은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중앙은행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그 결정이 일관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부 역시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취약한 고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장치를 준비하고, 건전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분별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선별성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 보유액과 통화 스와프, 시장 안정 조치를 적절히 활용해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가격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시장은 완벽한 정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왕좌왕하지 않는 태도, 숫자를 숨기지 않는 투명성,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일관된 메시지를 원합니다. 정책은 위기를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설계된 정책은 위기가 금융 패닉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사회가 조정을 견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를 지탱할 수 있지만 과도한 재정 확대는 국가 채무와 시장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환율과 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내수와 부동산,
자영업이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국면의 정책은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을 피하면서 비용을 분산시키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방향입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 답은 결국 성장 구조의 전환에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내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동산 중심 자산 축적 구조를 완화하고 가계의 금융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시장과 교육, 산업정책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전략 안에서 연결돼야 합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지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와 산업 기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정책도 미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기 부양책만 반복하는 국가는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릅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처방과 함께 다음 10년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지만 가장 비싼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장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한 매출 규모가 아니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무 구조입니다. 미국 긴축과 중국 둔화가 동시에 이어질 때 기업은 먼저 수요 감소와 조달 비용 상승을 함께 경험합니다. 이때 무리한 확장과 차입에 의존했던 기업일수록 더 빨리 흔들립니다. 반대로 현금 보유가 충분하고 부채 만기가 분산되어 있으며 시장 다변화가 되어 있는 기업은 같은 충격 속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낙관적 전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차입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 만기 집중도, 외화 부채 노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의 지역 편중을 줄여야 합니다. 특정 국가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정학과 경기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셋째, 비용 절감보다 공급망과 핵심 인력의 안정성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 무조건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는 기업은 생존할 수는 있어도 회복 국면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 대응은 단기 방어와 장기 경쟁력의 균형입니다. 한국 경제의 선택이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 기업의 선택은 그 선택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무 구조와 시장 전략, 현금 흐름 관리, 기술 투자 우선순위는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업에게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체질을 바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살아남는 기업은 예측이 맞은 기업이 아니라 예상보다 나쁜 현실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던 기업입니다. 개인에게 위기는 거시경제의 뉴스가 아니라 생활비와 직업 안정성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대출이 있는 가구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월세나 관리비, 식료품비, 교육비 부담도 커집니다.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심리는 더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지 자산 평가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소득이 일정한 사람도 불안해지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성과급 비중이 높은 직군은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투자 기술보다 현금 흐름 관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 구독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일은 작아 보여도 가장 즉각적인 방어입니다. 둘째, 비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를 유동성 높은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위기 시기의 기본입니다. 셋째, 부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고정금리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기 구조를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 둔화기에는 같은 월급보다 대체 가능한지 여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개인의 통제 밖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의 강도는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틀려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관점에서도 지금은 수익률만 쫓기보다 방어와 균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의 정답 자산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부동산이, 어떤 시기에는 달러가, 또 어떤 시기에는 금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합 위기 국면에서는 한 자산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긴축이 길어지면 주식과 부동산 모두 부담을 받을 수 있고 중국 둔화가 심화되면 수출 관련 산업의 회복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빨라지면 금융시장은 갑작스럽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방향성 베팅보다 생존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유동성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둘째, 자산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자산만 모아두면 분산이 아니라 중복이 됩니다. 셋째, 부채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우지만 고금리와 변동성 국면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 투자자일수록 단기 공포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시간축과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과 사회 초년생,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재무 구조가 어떤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는 자산 관리는 예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경제 위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신호의 방향이 같은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의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흐름입니다.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면 글로벌 자금 여건은 계속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부동산과 소비 회복 여부입니다. 중국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구조적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한국 수출은 더 긴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원 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면 물가와 금융시장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한국의 가계 연체율, 부동산 거래량, PF 관련 부실 지표, 회사채 스프레드,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 지표들은 시장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시작되며 중국도 급격한 경착륙은 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완만한 회복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미국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 회복도 약한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저성장과 높은 부채 부담 속에서 긴 조정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미국 긴축 장기화와 중국의 구조적 둔화, 그리고 국내 부동산 금융 불안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신뢰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늘 예측을 비웃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충격의 깊이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관찰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선택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외부 충격이 반복되는 시대에 어떤 구조로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중국 둔화는 한국에게 과거의 성장 공식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고, 미국의 긴축은 값싼 돈에 기대어 버티는 시대가 끝났다고 경고합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 부채, 유동성, CDS 같은 숫자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경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성장 모델을 바꾸는 일도, 부채 구조를 조정하는 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계하는 일도 단기간에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선택을 미룰수록 비용은 더 커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현금 흐름을 지키고 자신의 부채와 자산 구조를 이해하며 일자리와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역사 속에 IMF,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베네수엘라는 모두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불균형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견디는 힘은 언제나 신뢰와 준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직시하며 늦기 전에 선택한다면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